역사는 그녀를 조선의 나는 악녀라 기록했습니다. 잘못 살았던 질투했고 걸까? 권력을 탐했고 끝내 몰락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그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정말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녀를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한 여자가 왜 끝내 악녀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택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1667년 가을, 한양의 작은 집. 장옥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옥정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옥정아, 어머니가 하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곳이 아니란다. 궁은 살아남는 곳이야. 말 한마디가 내 목숨을 좌우하는 곳이란다. 옥정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그 손을. 어머니, 궁에 가면 저도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나요? 큰 상국님들처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우리 집안은 궁에 발을 들릴 수는 있어도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는 집안이야. 내 아버지는 역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내 위에는 양반 규수들이 있고 권세 있는 집안의 딸들이 있단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럼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옥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옥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거야. 눈에 띄지 않게 말 한마디 조심하며 무사히 살다 나오는 것. 그것만이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란다. 어머니는 내가 무사하기만 바란다. 출세하지 못해도 좋아. 그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 바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정아,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았단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운명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독이 된단다. 옥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의 말과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장이 정해져 있는 걸까? 왜 나는 조용히만 살아야 하는 거지? 나도 그들처럼 당당하게 빛나며 살 수는 없는 걸까? 어머니는 포기하셨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옥정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궁궐 문을 지날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옥정은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궁궐안. 옥정이 처음 본 궁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차갑고 조용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궁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과 발소리만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상궁이 옥정을 데리고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인 옥정이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하나일 뿐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눈에 띄지 마라. 둘째, 말하지 마라.
셋째,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무사히 늙어서 궁을 나갈 수 있을 게다. 상궁은 걸음을 멈추고 옥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심해라. 이곳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곳에서는 착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오래 살아남지 못해.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딱 한 종류야.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단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꿈이 있었어. 하지만 이곳에서 30년을 살면서 배웠지. 꿈은 사치라는 것을,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옥정은 예, 상궁마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거지? 그저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50년을 살다 죽으라는 건가?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그저 시간을 죽이는 거야. 그날 밤 궁녀들의 처소.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궁녀들이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궁녀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나인 춘섬이 매를 맞았다던데? 한 궁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왕비마마께 차를 올리다가 잔을 떨어뜨렸대. 손이 떨려서 그랬다는데 왕비마마께서 크게 노하셨대. 다른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춘섬이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 그 앞에 서면 누구나 떨리는데. 나도 한번 왕비마마 앞에서 차를 올린 적 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게. 춘섬이가 원래 일을 잘하는 애였잖아. 5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던 애였는데 왜 갑자기 그랬을까? 사람들 말로는 어제 중전마마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다던데 춘섬이가 그때 마침 눈에 띄었던 거지.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했고 하필 춘섬이가 그 누군가가 된 거야. 운이 나빴던 거지. 또 다른 궁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그저 눈에 띄는 것, 그것만으로도 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해. 언제 어디서 누구의 눈에 띌지 모르니까. 운이 좋으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거고 운이 나쁘면 매를 맞는 거야. 춘섬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젊은 궁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되긴. 계속 여기서 살겠지. 아니면 죽든가. 이곳을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늙어서 나가거나 죽어서 나가거나. 옥정은 이불 속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저 눈에 띄는 것, 그것만으로도 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건가? 이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삶인가? 며칠 후 옥정은 복도에서 춘섬을 보았습니다. 등에 매자국이 선명한 채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가는 모습.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옥정은 춘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춘섬아, 괜찮아? 춘섬은 옥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이제 아프지도 않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춘섬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는 화가 나지 않아? 춘섬은 처음으로 옥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가 나면 뭐가 달라져? 화를 내면 상황이 나아져?
아니야. 화를 내면 더 맞을 뿐이야. 그러니 화를 내지 않는 게 낫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낫지. 그럼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평생? 나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 생각해.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거야. 옥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저렇게 표정을 잃고 감정을 죽이고 그저 버티기만 하며 살 수는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죽을 수도 없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정은 궁의 규칙들을 배워갔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각도로 고개를 숙이면 무례한 것이고, 너무 오래 고개를 들고 있으면 건방진 것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규칙이 있었고, 울 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숨을 쉴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정은 왕비의 처소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마당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이미 2번이나 그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3번째로 쓸기 시작했을 때 옥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인가?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쓸며 사는 것? 그때 한 상궁이 옥정을 불렀습니다. 야, 너. 저기 앞마당에 낙엽이 떨어져 있다. 다시 쓸어라. 상궁은 옥정이 이미 2번 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새로 들어온 궁녀를 괴롭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옥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종해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13년 후에 장희빈이라면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옥정은 아직 14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고개를 들어 상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궁마마, 제가 이미 2번 쓸었습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쓸어도 바람이 불면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모든 궁녀들이 동작을 멈추고 옥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누군가는 겁먹은 눈으로,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으로. 한 늙은 궁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저 애는 오래 못 가겠네.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냐? 궁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것이 감히 상궁한테 효율을 논하고 있어? 옥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궁마마께서 저를 괴롭히고 싶으신 거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혼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혼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상궁은 옥정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건방진 것이 궁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것이 감히 상궁한테 말대꾸를 해? 공정? 내가 공정을 논해? 이곳에서는 상궁의 말이 곧 법이다. 상궁은 다시 한번 옥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그리고 또 한 번. 옥정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궁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궁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보통 궁녀들은 맞으면 울거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상궁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야. 이 애는 위험해. 이 애의 눈빛을 봐. 저 눈빛은 언젠가 나를 넘어설 것 같은 눈빛이야. 상궁은 다른 궁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잘 봐라. 이것이 건방진 궁녀의 말로다. 이곳에서는 말대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심해라. 하지만 상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무언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날 밤 궁녀들이 옥정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미쳤구나. 너 정말 미쳤어. 상궁마마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너 이제 끝났어. 그 상궁마마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매일 너를 괴롭힐 거야. 한 궁녀가 옥정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 봐, 입술이 찢어졌잖아. 약이라도 발라야 하는데. 하지만 다른 궁녀가 말했습니다. 약을 발라주면 안 돼. 상궁마마께서 아시면 우리도 같이 벌받아. 하지만 한 나이 든 궁녀가 조용히 옥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멋있었어. 우리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을 내가 해줬어. 나는 20에 궁에 들어와서 지금 40이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어. 항상 시키는 대로만 했지.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를 보니까 알겠어. 나는 안전하게 산 게 아니라 죽은 채로 산 거야. 나는 20년 동안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죽어 있었던 거야. 그 궁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정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내가 오늘 한 일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너는 살아 있었어. 너는 진짜로 살아 있었어. 옥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옥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들처럼 조용히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할까? 어머니는 조용히 살라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조용히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그저 숨만 쉬는 거야. 나는 진짜로 살고 싶어. 설령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정은 이제 2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궁들 사이에서도 일을 잘하는 나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모범적인 궁녀. 1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의 반항심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궁의 말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보이고 언제 숨어야 하는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13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불꽃을 숨기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섬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깊이 숨겼을 뿐이었습니다. 동료 궁녀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장나인은 정말 모범적이야. 13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옥정이 매일 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자신의 본성과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1680년 봄밤, 숙종이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은 29살. 이미 왕위에 오른 지 1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젊은 군주였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궁궐안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하들은 항상 같은 말만 했고, 왕비는 항상 조용하기만 했고, 후궁들은 항상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습니다. 숙종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왕이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외로운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나를 왕으로만 본다. 아무도 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날 밤 후원의 연못가에서 숙종은 한 궁녀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그 궁녀.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색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 숙종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궁녀들은 보통 명령받은 일만 하고 빨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궁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궁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인 것처럼, 마치 왕이 보고 있다는 것조차 잊은 것처럼. 숙종이 다가갔습니다. 옥정은 왕의 기척을 느끼고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죄송하옵니다. 소녀가 분수를 잊고 이런 곳에 있었사옵니다.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왕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일어나라. 숙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옥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었느냐? 옥정은 망설였습니다. 13년간 궁에서 배운 것은 왕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은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그것이 궁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13년 동안 참아왔던 진실이 터져나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소녀는 저 연못의 물고기를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옥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고기? 숙종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궁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예, 전하. 저 물고기들은 아름다운 연못에서 살지만 연못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사옵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올 뿐이옵니다. 하늘을 보아도 닿을 수 없고 바깥 세상을 보아도 갈 수 없사옵니다. 소녀는 저 물고기들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것인지 궁금했사옵니다. 먹을 것은 충분히 주어지고 천적도 없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니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없으니 불행한 것일까요? 숙종은 놀랐습니다. 궁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궁녀들이라면 달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예쁩니다 같은 뻔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궁녀는 물고기의 행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은유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은유, 그리고 어쩌면 왕의 처지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이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물고기들이 행복한 것 같으냐? 옥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모르겠사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아옵니다. 물고기가 연못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 밖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있사옵니다. 말라버린 강이 있사옵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때로는 연못 안이 더 안전할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안전과 자유는 다른 것 아니겠느냐? 자유가 없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정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안전도 자유도 가져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말할 자격이 없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사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연못에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닐까 하옵니다. 그 순간 숙종은 이 궁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3년 동안 생각하고 관찰하고 배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나인 옥정이라 하옵니다. 나인 옥정. 흥미로운 여자로구나. 너는 궁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13년이 되었사옵니다. 전하. 13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 옥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았사옵니다. 전하.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옵니다. 살아남았다고? 숙종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예, 전하. 이곳에서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옵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전쟁이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죽음이 되고 잘못된 행동 하나가 파멸이 되옵니다. 그러니 소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옵니다. 13년 동안 소녀가 한 일은 단 하나였사옵니다.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것, 그리고 내일도 무사히 맞이하는 것. 숙종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으로 살아온 그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궁녀의 외로움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왕의 외로움은 정상의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궁녀의 외로움은 바닥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았느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왕이 궁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외로웠사옵니다, 전하.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외롭사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모두가 혼자옵니다. 아무도 진짜로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사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옵니다. 너도 가면을 쓰고 있느냐? 옥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녀도 가면을 쓰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가면을 벗고 싶사옵니다. 전하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왜? 왜냐하면 소녀는 느꼈사옵니다. 전하께서도 외로우시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소녀와 전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옵니다. 숙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궁녀는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대담한 여자로구나. 죄송하옵니다, 전하. 소녀가 지나친 말을 했사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이 좋다. 오랜만에 진실을 들은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궁 안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전하께서 후원에서 어떤 궁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대. 누구야, 누구? 장나인 옥정이래. 장나인? 그 조용하던 장나인이? 응, 그런데 조용한 척 했던 거래. 사실은 야심이 있었던 거지. 13년 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장나인이 너무 완벽하게 일했잖아. 실수 한 번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다 계산이었던 거야. 완벽한 궁녀로 보이다가 기회가 오면 왕의 눈에 띄려고 한 거지. 역시 궁에서 조용한 사람은 없어. 다들 속으로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거지. 진짜 조용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뿐이야. 옥정은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그것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동료 궁녀 소월이 옥정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정아, 조심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어. 상궁마마들도 후궁마마들도 심지어 중전마마까지. 너는 지금 표적이 된 거야. 궁에서 왕의 눈에 띈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너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 옥정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야. 소월이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곳에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어. 왕의 눈에 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가 돼. 이제 너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두 가지 길? 하나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면서 사람들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 전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더라도 병을 핑계로 피하고 점점 사라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평범한 궁녀가 될 수 있어. 다른 하나는? 소월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옥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하의 총애를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하지만 옥정아, 그 길은 정말 위험해.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 행복일 수도 있고 파멸일 수도 있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 왕의 총애를 받은 후궁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옥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13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 13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럼 너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 기회를 잡을 거야. 13년을 기다렸어. 13년 동안 나는 준비했어. 이제 그 준비를 쓸 때가 온 것 같아. 3일 후 숙종이 다시 옥정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은밀한 밤이 아니라 대낮에 공식적으로 내관이 궁녀들의 처소에 와서 말했습니다. 나인 장옥정, 전하께서 부르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궁녀들이 옥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눈빛에는 부러움이, 어떤 눈빛에는 질투가, 어떤 눈빛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특정 궁녀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왕 앞에 섰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난다. 너는 안전도 자유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지?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갖고 싶으냐? 옥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선택하고 싶사옵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이냐?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사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사옵니다. 소녀는 한 번도 제 삶을 선택한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단 한 번이라도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사옵니다. 숙종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약 내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옥정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싶사옵니다. 실패해도 좋사옵니다. 고통스러워도 좋사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며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사옵니다. 소녀는 도전하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사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숙종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진실했습니다. 그날 숙종은 장옥정을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궁의 가장 낮은 후궁.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계단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옥정이 수건이 된 날 밤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축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수건마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웃는 소리, 속으로는 칼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어머니가 13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은 궁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는 집안이야. 옥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옥정은 다른 후궁들과 함께 왕비를 배할하러 갔습니다. 왕비 인현왕후는 조용하고 온화한 여자였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왕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옥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수건,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니 축하하오. 궁에 들어온 지 13년 만에 이루어낸 일이라니 참으로 기쁜 일이요. 황송하옵니다, 중전마마. 소첩은 그저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을 뿐이옵니다. 왕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궁에서 총애는 영원하지 않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총애라는 것이요. 전하께서는 많은 후궁들을 총애하셨소. 하지만 그 총애가 영원히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옥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중전마마. 왕비는 옥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수건은 영리한 여자인 것 같소. 그러니 이것도 알아두시오. 이 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소. 후궁은 절대 왕비를 넘어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요. 알겠소? 예, 중전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하지만 옥정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규칙?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을까? 왕비는 왕비로 태어나서 왕비가 되었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어. 그런 내가 왜 그 규칙을 따라야 하지? 규칙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 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규칙들.
그 규칙 중 하나는 후궁은 절대 왕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그 규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숙종은 점점 더 자주 옥정을 찾았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왕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왕의 의견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숙종과 옥정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내 결정에 반대한다. 내가 백성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신하들은 조상의 법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옥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감히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아라. 전하께서는 신하들을 바꾸려 하시옵니까? 아니면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바꾸려 하시옵니까? 무슨 뜻이냐? 신하들을 적으로 만드시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신하들을 동료로 만드시면 그들이 전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하들에게 물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옵니다. 숙종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옥정아, 너는 정말 영리한 여자로구나. 너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야. 너와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전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이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옥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13년 동안 궁에서 살았사옵니다. 그동안 소첩은 많은 것을 보았사옵니다. 상궁들이 궁녀들을 다루는 방식, 왕비마마께서 후궁들을 대하시는 방식. 소첩은 배웠사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날부터 숙종은 옥정을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조언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후궁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한 후궁이 옥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수건, 참 운이 좋으시군요. 전하께서 그렇게 자주 찾아주시다니.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후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력?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총애는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하께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시니까요. 지금은 당신이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가일 거예요. 이 궁에는 당신보다 젊고 예쁜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옥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예쁜 얼굴 하나로 총애받는 후궁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전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거야. 그러려면 나는 더 노력해야 해. 더 영리해져야 해. 1688년 가을, 장옥정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의 경종.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 궁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 그것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위 계승과 직접 연결되는 지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옥정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아기의 머리가 보입니다. 옥정은 온 힘을 다해 숨을 참고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자이십니다. 옥동자이십니다. 산파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옥정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합니까? 예, 마마. 아주 건강하십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차십니다. 옥정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것을. 내 아들아, 어머니가 지켜줄게. 어머니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너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는 왕자로 태어났어. 그리고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숙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옥정을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장희빈.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위험도 함께 왔습니다.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비로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여러 해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습니다. 희빈이 된 후 장희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거울 속의 그녀는 13년 전의 14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권력을 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천천히, 조금씩,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궁녀가 차를 잘못 올리면 짜증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에 화를 냈습니다.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을 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벌이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한 번은 한 궁녀가 장희빈의 옷에 물을 쏟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궁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의 옥정이었다면 괜찮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희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하면 다른 궁녀들도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벌을 받아라. 그날 밤 장희빈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이것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야. 나는 강해진 거야.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강한 것과 냉혹한 것은 다른 거야. 너는 지금 강해지는 게 아니라 냉혹해지고 있는 거야. 너는 춘섬처럼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금 너는 춘섬을 때렸던 그 상궁처럼 되어가고 있어. 1689년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례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폐위 조서가 내려진 날 궁은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궁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장희빈을 쳐다보았을 때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장희빈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이것이었을까? 내가 다른 여자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내가 꿈꿨던 것이었을까? 그리고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자. 책봉식 날 장희빈은 왕비의 복식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원삼, 찬란한 장신구. 어린 시절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상에 오른 순간 느끼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곳이 없구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왕비가 된 후 장희빈은 곧 깨달았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신하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를 갖췄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중전의 책봉은 조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천한 집안의 여자를 왕비로 삼는다는 것은 국가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옵니다. 숙종이 노했습니다. 경은 지금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짐이 정한 왕비를 경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하오나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이것은 조선의 법도, 왕실의 위엄, 그리고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옵니다. 신하들은 중전마마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도가 허락하지 않사옵니다. 또 다른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도 감히 아뢰옵니다. 역대 왕비들은 모두 명문가 출신이었사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전마마는 그렇지 않사옵니다. 백성들이 무엇라 하겠사옵니까? 그날 장희빈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비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왕비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녀를 왕비마마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뒤에는 존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숙종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어느 날 장희빈이 숙종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숙종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전하께서 요즘 소첩을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사옵니다. 소첩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옵니까? 숙종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소. 다만 왕비가 된 당신과 후궁이었던 당신이 달라 보이는 것뿐이요. 어떻게 다루옵니까? 예전에는 당신이 자유로웠소. 솔직했고 당당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소.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소. 그것이 좋았소. 그럼 지금은 어떠하옵니까? 지금은 당신이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소. 조심스럽고 계산적이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오.
당신은 이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소. 당신은 이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오. 예전의 장옥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장희빈만 남았소. 장희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소첩은 여전히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숙종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변했소. 권력이 당신을 바꿔놓았소. 나는 예전에 당신이 그립소.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던 그 궁녀가 그립소. 두려움 없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던 그 여자가 그립소. 전하, 소첩은 여전히 그 옥정이옵니다. 다만 소첩은 이제 왕비라는 자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뿐이옵니다. 소첩은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사옵니다. 소첩의 말 한마디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옵니다. 그것이 문제요. 당신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자리를 생각하고 있소. 그날 밤 장희빈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왕비의 자리, 권력, 왕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나는 언제부터 권력을 위해 사랑을 버린 걸까? 아니, 나는 정말 사랑을 버린 걸까? 아니면 권력이 곧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은 걸까? 며칠 후 장희빈은 옛날의 동료 궁녀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은 이제 나이가 들어 상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월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장희빈이 물었습니다. 소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마를 어찌 제가 평가할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야. 오늘만큼은 격식 없이 말해줘. 우리 예전처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소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옥정아, 너는 변했어. 13년 전 그 옥정이는 사라졌어. 지금의 너는 다른 사람이야. 나도 알아. 나도 느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내 아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너를 변하게 만든 거야. 처음에는 너 자신을 위해 싸웠어. 하지만 이제는 내 아들을 위해 싸우고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잃어버린 거야. 장희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1694년 또 한 번의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것입니다. 5년 만에 폐위되었던 왕비가 다시 왕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날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인현왕후의 황궁을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전마마 황궁하셨습니다. 만세, 만세.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희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 다른 왕자가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은 세자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희빈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사람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녀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장희빈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악녀가 되어가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들의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이 그녀를 절망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심의 화살은 장희빈을 향했습니다. 장희빈이 죽였다. 저주를 해서 죽인 거다. 악녀다. 진짜 악녀다. 장희빈은 항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숙종조차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했소? 아니옵니다, 전하. 소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증거가 있소. 당신이 무당을 불러 중전을 저주했다는 증거가. 장희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을 믿어주십시오. 소첩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소. 당신은 변했소.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오. 전하, 소첩은 여전히 그 옥정이옵니다. 다만 소첩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이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오. 당신은 악녀가 된 것이오. 1701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사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권력? 아니었다. 사랑? 그것도 아니었다. 생존? 그렇다.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사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저는 적어도 제 삶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독의 느낌, 서서히 퍼지는 추위.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자, 부디 무사하기를. 어머니는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대신 가주렴. 장희빈이 죽은 후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질투했고 권력을 탐했고 끝내 몰락한 여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악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던 한 여자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싶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그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용히 살다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몰락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 악녀가 되어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언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패배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AM153 고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